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서 강의할 때 강의안이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상중하 레벨로 따지면 오늘 상입니다. 좀 어려운 강의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다 내용이 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다가 뭐 어렵다 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이 안에 다 녹아있긴 한데 막상 정리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없는 거를 막 강의하면서 야 이거 나 5년 만에 정리한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리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강의를 해보니까 걱정을 없더라고요. 금방 까먹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녹화가 된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다시 보시면서 몇 가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태어나면서 한 7살까지 크면 대부분의 패턴이 굳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7살 되면 초등학교 이제 보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인간고시를 한다고 이제 여기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면 끝났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변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 게 중요한가 이런 강조인데 그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집니다. 외우기 쉬울 때는 이제 1, 3, 5세까지 성장으로 배경을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쉽게 1, 3, 5 이렇게 외우시면 되기는 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저기 볼 때처럼 7에서 9개월, 2에서 3세 이렇게 구분점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아이가 확실하게 달라진 거는 낯을 가려요. 그래서 낯을 안 가리면 1단계, 낯을 가리면 2단계. 그리고 3세, 보통 우리가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때 나이가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유치원 보낼 정도로 혼자 놀지 못하면 2단계, 혼자 보낼 수 있으면 3단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단계 지금 시기를 얘기했잖아요. 그 시기가 건강하게 크면 좋은데 여러 이유를 통해서 그게 원래 그렇든 키워서 그렇든 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1세까지의 성장 배경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가장 심한 병은 정신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1세까지는 적당히 넘어가서 정신증의 문제는 없는데 한 3세까지의 성장 배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경계라고 부르는, 거기에 자세하게는 성격장애, 우울증, 식이장애, 강박장애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나이인 3단계, 3세에서 5세 정도의 나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경증, 노이로제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뉴로시스, 그 부분, 우울감, 불안, 신체화라고 제가 적었는데 진단명보다는 증상 자체로 언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병인 조현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단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현병에는 크게 저 5개의 진단 기준이 있어요. 저 5개 중에서 2개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만족할 때 결과적으로 정신분열병 내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얼굴을 그렸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는 지금 2글자가 적혀 있죠. 망상, 환각. 이게 지금 진단 기준에서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진단 기준인데 이게 있으면 아주 전형적인 정신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초기 단계, 전 단계에서 보통 보이는 게 콧잔등에 적혀 있는 현실성 결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뭔가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뭐 속된 말로 맛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이 현실성 결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조금 더 다른 식으로 그리면 저렇게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파란색 원이 현실성 결여라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밖에,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은 파란색 밖에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겪으면
누구나 다 이 현실성 결여라는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망상적 기분, 관계사고, 감각왜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이 있으면 신호등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계경보,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경계경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파란 원에 들어오면 야, 큰일 났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경계경보를 울려요. 나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스스로 파란 원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흔히 얘기하는 아까 1단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 파란 원에 머물면서 계속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간 원까지 들어가요. 저 빨간 원이 아까 눈에 두 글자 써 있는 망상과 환각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긴 했지만 저런 4컷짜리 만화가 있더라고요. 예. 저 세 사람이 지금 있는데 부인인가 봐요. 부인이 지금 아이를 보면서 걱정스럽다.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환상의 대상이랑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괜찮은 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인데 보이는 사람이 아이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환상이랑 잘 놀았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현실은 뭐죠? 이 모든 것이 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화에서 재밌으라고 그린 거긴 하는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환상에서 부인도 만들고 아이도 만들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지는 정도가 저 빨간 원에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돕느냐? 빨간 원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병원에 보내야겠다 이런 판단을 금방 하기 쉬운데 교회에서는 먼저 저 파란 원에 들어간 분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이 동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망상적 기분이나 관계사고, 감각왜곡이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고 느끼니?를 확인해 주시고 자기도 스스로 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이분은 파란색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해서 같이 격려해서 돕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심각하다라고 옆에서 위험 경고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망상적 기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심정인데 사실 환경은 불안정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혼자서 공동묘지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죠? 그래서 어디서 부스럭거리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철로역정이라 가지고 꼭 수련회 가가지고 어두운 구석의 길을 어디든 찾아가지고 밤에 한 명씩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다들 찬송가 부르면서 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혼자서 느낌이, 남들은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데 혼자서 한밤중에 공동묘지 걸어가는 느낌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이런저런 소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스스로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망상적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적 기분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환경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이죠. 또 관계사고는 오감으로 접하는 걸 자기랑 괜히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저쪽에서 누가 두 사람끼리 얘기하고 키득키득거리면 보통의 판단은 뭐죠? 무슨 얘기하나? 왜 웃나? 이게 보통 판단이잖아요. 근데 관계사고에 빠지면 죄송합니다. 왜 나를 비웃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묻었나? 왜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를 아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누구나 사실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캥길 때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나 들킬 게 있으면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수록 더 주변을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기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1단계의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왜곡이라는 거는 우리가 TV 보거나 라디오 들을 때 가끔 주파수 안 맞으면 화면이 일그러져 보이고 소리 찌그러져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 뇌가 소리나 이런 시각, 청각적인 정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나 이거 체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에 취약한 사람은 이게 뭐지? 뭘까? 저게 저 사람이 진짜 아니구나. 그럼 뭐지? 외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데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때 제가 쓰는 말이 바운더리예요. 경계형이요. 우리가 사람 경계합니다, 경계심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1단계의 취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쓰는 표현과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레이더가 자꾸 주변에 가 있어요. 자기 일에 이렇게 집중하면 되는데 주변에 너무 레이더가 많이 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신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신경, 내신경 이거를 이렇게 같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를 신경 쓰는 게 주변 신경 쓴 거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경계가 약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런 경계 과민성이나 의심증이나 조현병 이런 데 빠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 파란색 원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분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안전을 가져라. 나 괜찮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자기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을 정확하게 살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까 그 망상적 기분에 빠지면 오히려 자기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멀쩡한 환경을 가지고 한밤중에 공동묘지처럼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정확하게 좀 봐라. 지금 누가 있는지, 지금 여기 어디인지, 몇 시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넋이 나가듯이 막 불안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가, 잠깐만 뭐 이제 정신 차려주세요 이런 말은 물론 하겠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지금 뭐가 보이세요? 이런 거예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지금 오후 3시, 저거 TV, 저거 막대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자기에 대한 인식도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사물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필요해요. 그럴 때 이러한 혼란성을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약이 도파민을 돕는 약입니다. 그게 조현병에서 쓰이고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에도 쓰이는데, 물론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용량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다 조현병 약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그렇게 심한 병 아닌데 왜 그 약을 쓰나요? 그러는데 이제 용량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약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대상을 만나면 자기가 약간 모함을 당하거나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 그랬지 라고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방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운데,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 상대방의 생각 중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야, 다 틀려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게 있으니까 한 말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자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하면 내 말이 맞으니까 저렇게 거부하는구나 하면서 자기 말을 오히려 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건 맞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쿵 하고 하는 나는 소리 때문에 본인이 놀랐던 거, 그거 나도 들었고 그건 맞다고. 근데 그거를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누가 고의적으로 한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경험한 자체가 틀리진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다른 병과 달리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잘 도와준다고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돕고 병원에서도 돕고 가족도 돕고
물론 역할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도움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코 한 치료 과정 내지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문제를 다 떠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다 저거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지 말고,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는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목회자는 어떤 압박을 받냐면 이게 영적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서 좌우당 간에 결판을 내달라고 목회자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쨌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회자가 병원 가셔야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영빨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병원 가셔야지 하는 사람만큼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도와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력 없는 목회자가 아니라 통합적인 목회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통역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외국어를 잘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면으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충분히 이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분이 지금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를 이렇게 전달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게 통역이잖아요. 그런 통역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분이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의식을 다 전달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1단계 조현병에 대한 핵심은 아니고 제목 그대로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좀 핵심인데, 이 내용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우울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울증은 진단 기준이 9개가 있어요. 색깔을 지금 표시를 했는데 처음 빨간 게 2개가 제일 주요한 증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우울증이니까 우울해야 되는 건 이해가 가죠. 그게 1번이잖아요. 지금 적혀 있는데. 근데 그 1번이 없어도 우울증일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우울하다는 느낌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진단상 우울증이 될 수 있어요. 왜? 2번이 들어가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번은 뭐냐면 매사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어요. 그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진단하기가 쉬워요. 드라마 잘 보세요. 좋아하죠. 요즘은요. 재미가 없어요. 이러면 2번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네. 또 신앙 좋으시니까 교회 잘 다니시죠? 많이 잘 다녔죠. 요즘은 못하겠어요. 그러면 2번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게 스스로 우울하다는 표현과 좀 다른, 궤를 달리하지만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양극이에요. 진단에 두 쪽이 다 있어요. 밥을 안 먹는 게 보통 우리가 우울하다고 알고 있는 특성이죠. 많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퍼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행동도 느리고 모든가 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행동이 빨라지는 건 아닌데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울증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말도 느릿느릿할 때 정말 겉보기에도 우울해 보이시네, 힘드시겠다, 이제 이래서 동정을 받아요. 근데 반대, 퍼자고 일어나자마자 막 먹고 그러면서 나 우울해 이러고 있으면 너같이 우울하면 세상 사람 다 행복하겠다 야 이러면서 우울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우울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기계적으로 양쪽으로 딱 분류되는 게 아니라 밥은 많이 먹고 잠은 못 자고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중요한 문제냐면 중간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오뚜기가 일로 넘어지나 절로 넘어지나 추가 가운데 있으면 딱 가운데 쓰죠. 그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울은 이 추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서 있는 게 제일 힘들어. 그냥 놔두면 어느 쪽으로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3번, 4번, 5번 진단 기준에 맞추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6, 7, 8, 9 쭉 진단 기준이 또 있어요. 제가 우울에 대해서 강의할 때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우울장애 진단 기준 9개 중에 5개 이상을 2주 이상 만족할 때 우울증을 판단 내릴 수 있는 우울사파, 우울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울사파를 만족시켜 보세요. 그러면 제가 상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강의를 듣다 갑자기 솔깃하면서 기준 맞춰보니까 5개 만족했는데 벌써 일주일이나 됐어. 아싸,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내가 100만 원을 벌겠네 해가지고 그래 한번 결심하고 한번 돈을 벌어보자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10일 지나서 못 해먹겠습니다. 관둬 100만 원 때려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숨을 참아보세요. 몇 분까지 참을 수 있어요? 몇 분도 어렵죠. 대개 1분밖에 못 참죠. 이게 어떻게든 참아보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게 진단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5개 이상 2주 이상 하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우울하다고 생각해서 울적해서 만들어내는 수준보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거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kg을 들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 80kg, 90kg 들 때 좀 힘들지만 들 수는 있다고 치잖아요. 근데 200kg 이렇게 놓으면 드는 게 아니라 깔리는 거잖아요. 이 진단 기준이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의 의미는 뭐냐? 보통 그냥 평소에 우울해, 울적해 하면서 떨어지는 수준보다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우울증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울감은 우리가 다 경험해요. 여러분 중에 우울 안 해본 사람 없죠? 하지만 우울증은 다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확률은 높긴 하지만 근데 오해하기를 나도 우울해 봤으니까 우울증 뭐 내가 갖고 있는 그 우울 경험 좀 많은 거 아니냐? 네, 물론 그게 말이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200kg 드는 게 그냥 좀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깔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우울이라는 거랑 우울증이라는 걸 우리가 좀 달리 격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구나 이 개념에 이제 따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기준 5개 이상 2주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는 단순히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병이 몸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넘기 전에는 그냥 기분이 좌지우지한다, 마음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느낌인데 기준을 넘어서면 생리 리듬이 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식사, 수면, 생활 리듬 이런 게 다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리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기준을 넘으면 우울이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개념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켜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우울의 바다에 들어갔어요. 강이나 바다에. 여러분 다리 이렇게 적셨어요. 우울한 거죠? 점점 물이 가득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니까 허리춤까지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울한 거죠. 심지어 목까지 찼어요. 이것도 우울한 거고 완전히 빠졌어요. 이것도 다 우울한 거예요. 하지만 기준점이 뭐냐? 목을 넘어서느냐. 그래서 내 발이 땅에 닿느냐 안 닿느냐. 이제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완전히 빠진 사람이 우울증이고 지금 잠겨 있지만 충분히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울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우울감에 있는 사람이 저 우울증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도 지금 우울해, 너랑 나랑 신세가 비슷해 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인가요? 우울이라는 강에 들어갔다는 입장에서는 물론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본인은 필요하면 걸어 나갈 수도 있고 숨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격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완전히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우울에 있다고 해서 같은 병이 아니다. 최소한 저렇게 내가 스스로 나 지금 우울하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벗어난다 이러면 그건 우울감, 병이라고 부르지 않는 아까 우리가 1, 2, 3단계로 치면 3단계. 근데 완전히 빠진 사람은 2단계.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해결책이 달라요. 지금 우울감,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우울증을 좀 방향을 틀어서 왼쪽에다가 써놨습니다. 우울증은 몸에도 문제가, 마음에만 아니라 몸에도 문제가 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울감은 1차 반응이라고 말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 보면 분노, 상황과 결핍이라는 그 1차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끝나면 그냥 우울감이에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잡해지고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동되게 이제 되는 게 2차 반응인데,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하는 것은 증상의 정도 심한 것으로도 구분하지만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 우울하면 뭐 하세요? 뭐 몇 개 이렇게 나열해 보실 수 있죠. 우울하면 뭐 맛있는 거 먹는다, 그냥 잔다, 친구 만나서 논다, 뭐 여행 간다, 이런 거 여러분들 우울할 때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개 우울감,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울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적용되면 그 우울감이 풀려요. 근데 이런 해결책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자극이에요. 또는 리프레시라고도 말하는데, 뇌에다가 신선하게 이렇게 새롭지? 이렇게 자극하면 하면서 반짝하고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울감을 개선하는 요인들이고 평소에 잘 통해요. 근데 상태가 지금 달라져가지고 우울증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늘 해오던 대로 그 평소에 했던 해결 방식을 동원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뭐 먹기만 하면 우울 그냥 직방으로 해결돼 하면서 뭘 먹었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이상하다. 옛날 같으면 이게 통했는데 왜 안 통하지? 네. 그럼 다른 거? 옛날에는 누구랑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 좋아졌는데 해서 만났어요. 이야기가 잘 안 들어와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찬양 부르면서 개선되면 좋겠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뭐가 이렇게 꽉 막히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안 통하네? 우울감이 털쳐지질 않네? 그럴 때 생각이 요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은데 뭐냐면, 이게 국면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해결책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 제가 강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기존의 방법들이 동원으로 해결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글렀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제 생명의 위험까지 올 수 있는, 이럴 바에는 내가 스스로 죽지,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는 요소가 자기가 했던 해결책들이 안 통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한테 자극을 주면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한테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규칙성이에요. 규칙성이라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때 잘 먹고 제때 잘 자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적당한 정도의 신체 움직임을 주고, 이러면 그 규칙성이에요. 규칙성을 주면은 금방 우울을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유지해서 1주, 2주, 3주, 4주 가야지 이제 우울증이 서서히 빠집니다. 거기다가 자꾸 자극을 주지 말고 규칙성을 만들려고 하면 그가 갖고 있는 우울증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뉴스죠. 본인 스스로는 해답을 갖지 못하고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달라진다는데?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제대로 못 자는 걸 병원 가서 약물 처방 받아서 잘 자게 하면 되지 해서 도움을 받고 잘 자고 잘 먹고 기본적인 활동하게 하면 우울이 벗어나요. 더 좋은 소식은 우울증은요, 심지어 치료를 안 해도 나아요. 굉장히 역설이죠. 근데 너무 늦게 나요. 대개 한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낫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누가 기다리겠어요? 1개월, 2개월만 지나도 생활이 다 풍비박산 나는 사람이 6개월 지나서 나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위험도, 자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나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지 안 낫는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자연하게도 낫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낫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자, 뭐 별게 아니다, 규칙성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분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말은 간단한데요, 강의상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 옆 병원에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같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운동하라고 얘기해요. 규칙성 면에서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운동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보통 운동이 아니라 굉장히 무슨 헬스클럽에 엄청나게 하는 운동 수준을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옆에 있는 진료하는 환자들이 가끔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참 용하시네 이렇게 제가 혼자 농담으로 생각을 하는데, 되게 움직이라는 건 그런 정도의 과격한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몸을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료 오는 분들한테 하는 말은 이건 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운동하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에요. 몸에 있는 관절을 하나하나 다 움직여주면 그게 기름칠이 돼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울에 대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다 생각해서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서 하루에 한 2-3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움직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알지만 뻑뻑하고 굉장히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실제로 움직여지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며칠 계속 하다 보면 별거 통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통한다 하면서 이제 나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다행인데 잠깐 졸면은 제 강의를 잘못 들어가지고 요즘 좀 기분이 울적한데 규칙성을 지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좀 규칙성을 지켜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안 다니던 새벽 기도회를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우울해집니다. 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항상 리프레시가 좋아요. 신선한 게 좋고 뭔가 새로운 경험이 좋고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좋고, 근데 정말 울적해질 때는 여행 가면 여기는 어디지? 나 여기 왜 있지? 이러면서 그 자체의 경험이 본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우울감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너 더 힘내고 열심히 해라고 할 때 그거 아니야, 충분히 어렵지, 그거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안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했던 우울증, 우울감이라는 표현의 근거가 바로 우리 앞서서 보여드렸던 2단계, 3단계의 근거랑 똑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2단계는 3세까지라고 했으니까 유치원 가기 전 나이거든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3세 유치원 간 다음에 나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 발달 수준을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자율성의 획득, 주도성의 획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거를 잘 숙지를 못하면 2단계는 수치가 생기고 죄책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은 수치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고요. 평소 우리가 우울하다라는 우울감의 문제는 죄책감의 문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 용어니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색하시죠? 우리가 수치라고 그러면 창피하다는 개념 말고 죄책감은 죄지었다라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2단계의 개념을 그냥 수치라고 말하는 거고 3단계의 개념을 죄책감이라고 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수치라는 문제가 빠지면 그게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식이장애든 대개는 규칙성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어떤 주제에 빠지면 리프레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개선을 위한 그런 경험, 스티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수치랑 죄책감을 설명할 때 밑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요. 이게 더 수치랑 죄책감의 개념에 더 가까운 개념인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게 성적표 비유입니다. 두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성적이 똑같아. 국어, 영어, 수학이 성적이 똑같아요. 국어 100점, 영어 80점, 수학 60점. 성적이 똑같아요. 근데 한 친구는 본인이 3단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성적을 죄책감으로 느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2단계의 취약성이 있어서 이 성적을 수치로 느껴요. 벌써 성적을 죄책감, 수치로 느낀다는 게 말이 어색하죠? 근데 이제 개념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3단계, 조금 가벼운 수준이죠. 죄책감으로 느끼는 친구는 이 성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국어 잘 봤다. 영어도 괜찮다. 수학이 근데 60이야. 이거 어떡하지?
지난번에 50점 나왔는데 이거 10점 올랐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어떡하나. 요게 죄책감입니다, 요 표현이. 근데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수치로 느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시험 망했다.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닌가 봐. 땅 파먹고 살아야겠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은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을 나눠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잘했고 못했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요. 근데 수치는 구분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땠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이 만족스러우면 다행인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중에 괜찮은 거 의미가 없습니다. 국어, 영어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망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지지 않으면 훨씬 더 나락에 빠지겠죠. 잘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해주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죄책감은요, 점수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최소한 3개 이상, 상중하 아니면 수미양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수로 나눠서 어디에 머무느냐를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뭐 100점이다, 80점이다, 60점이다, 그것도 뭐 50점이랑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수치는 딱 둘밖에 없어요. 잘했냐 못했냐, 됐냐 안 됐냐. 근데 잘했냐 됐다라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닥이에요. 뭐 아니면 동이기 때문에 빵점. 40점으로도 차라리 다행인데, 심지어 20점으로도 차라리 다행인데 그게 없어요. 빵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울감은 평소에 어느 부분이 기분이 평소보다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은 매사 빵점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해결책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 2단계 그 100점, 빵점 이거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이제 강의적으로 심리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거기 적혀 있는 극단적인 거예요. 100점은 뭐냐? 한다, 맞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충 맞아요. 그 3가지 요소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2단계 1세부터 3세에 엄마가 아이를 뭘 가르치죠? 대소변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단계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뭐 유치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도제식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엄마한테 결국은 인정을 받고, 인정받으면 하산하겠습니다 하면서 유치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산하기까지 아이는 계속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나는 없어, 이런 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계속 배워서 뭔가 제대로 해낼 수 있으면 이제 나는 해, 내가 맞아, 난 있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돼서 3단계로 갔으면, 이게 뭐 가끔은 뭐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잘났다고도 생각하고 이러다가 조금 기분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못해, 난 틀렸어, 나는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2단계의 주제들을 막 우울증도 있고 강박증도 있고 이런 병적인 어떤 특성에 빠진 사람들을 2단계 주제라고, 제가 수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방식들은 엄마가 그 1세부터 3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와 원리가 비슷해요. 그때 엄마는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거 해.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볼 때만 좀 느끼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 앞에 있을 때만 엄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를 찾아요. 엄마 옆에 있을 때만 안심을 하고. 근데
3단계 아까 넘어가면 유치원도 갈 정도잖아요. 엄마가 없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엄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앞에 없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엄마를 붙들고 유치원에서 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꼭 필요하다. 물론 그게 꼭 생물학적인 엄마의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를 양육하는 주된 대상이라는 뜻인데, 그 엄마가 밖에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든 있어도 되는데 2단계 아이는 기억력 능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늘 그 엄마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3단계는 그 엄마를 충분히만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외에 엄마 외의 대상들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그 아이를 주로 엄마가 어떻게 키워주냐,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지금 참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대상 눈앞에서 가르쳐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주요한 대상이 되면 나는 제2의 엄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역할을 토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주된 치료자가 되면, 그게 목회자든 셀 리더든 그 역할을 내가 맡게 되면 아우 버겁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자 한다고 해서 잘 안 됩니다. 나한테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 3단계는 이제 좀 느긋해요. 다른 대상한테도 많이 가고 다른 도움도 많이 받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서 오히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뒷짐지고 좀 기다리면서 응원해 주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2, 3단계의 차원에 조금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어떤 부분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이 우울증 치료로는 효과적이더라. 이거 외에도 나 우울증 치료한다고 하는 치료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건 크게 도움이 잘 안 된다는 걸 이제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봤더니 아까 제가 말한 2단계의 대상을 어떻게 돕느냐라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눈앞에서 도우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어떻게 돕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1, 2, 3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우울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우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돕기 위해서 또 과정을 파는 심화 단계,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개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도울 수가 있어요. 파악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단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결론을 빨리 내리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게 옳은 거다 아니다 이렇게 좀 정답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펼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일단은 버리고 자유롭게 좀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분이 이제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울했냐라고 생각하면 우울할 만한 요인을 갖춘 사람이 그게 취약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2단계의 취약성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훨씬 어린 시절 내지 과거에 이 사람이 우울할 법한 요인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유발인자입니다. 그 경험이 이 취약을 표출하게 돕는 거예요. 누구든 우울한 요인이 있다고 해서 늘 우울하진 않아요. 우울한 요인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포장하면서 방어하면서 가는데, 어느 한순간 그거를 열쇠 마냥 철컥 열게 해가지고 겉으로 훅 드러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유발인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죠.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 현상은 이 지속인자에 따라서 나아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유발인자입니다. 유발인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 유발인자를 찾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즘 뭐 잠도 못 자고 뭐든지 억울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에서 바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일 쉬운 질문,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와 있었던 시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막연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6개월 전부터 그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6개월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를 일단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전 생활을 조금 들은 다음에 그 6개월 이전부터는 뭐가 조금씩 생겼는데요 해서 서서히 뭐가 달라지는지를 조금씩 봐야 됩니다. 이걸 안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가를 보는데 딱 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울이라는 깊은 수면에 빠졌다는 거 이상으로는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뭘 어떻게 도와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괜찮다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 뭐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유발인자, 이 사람이 우울에 빠지는 단서가 어떤 것으로부터 촉발됐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소양이 있을 때는 이 유발인자는 결국 이 사람의 본래 갖고 있는 취약성, 어렸을 때부터 내지는 과거에 있던 그 사람의 우울을 할 만한 요인이랑 내용이 흡사해요. 그러니까 열쇠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해도 그게 열쇠로 열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취약성에 아주 교묘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철컥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인자를 자세히 들으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원래 뭐가 문제 있는지를 들으면 되지라고 말하면 되는데 원래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듣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세부터 3세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부터 3세 사이에 어떻게 사셨어요? 별게 없어요. 기억을 해보면 정확하게 뭐가 묘사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뭐 때문에 우울했어요?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런 특성들은 과거 어렸을 때 무엇과 비슷하지? 이렇게 따지고 또는 뭐 어머니와 가족과의 양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저런 게 담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뭔가 원리가 일치하는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파악을 항상 최근부터 합니다. 근데 그거는 최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단계라고 했는데 뭐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요. 결국 우울증의 핵심이 뭔지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그 복잡한 얘기, 흐트러진 얘기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주제를 볼 수 있는 얘기의 질문들을 합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개입 단계로 넘어가는데 개입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거 2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울증이란 아까 얘기했는데 1차 반응에 따른 2차 반응이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지금 여기 써 있기에는 감정의 변성과 생리 리듬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 썩어 문드러진 비빔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 뭐 완전히 음식이 썩어가지고 무슨 형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와, 그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거를 추적해 보니까 제대로 보관 안 된 비빔밥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나물도 있고 밥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1차 과정이에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를 해결하고 그거에서 그냥 해답을 찾는 사람은 그냥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할 때 분노, 상하관계, 결핍 뭐 이런 주제에 관련된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생활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하관계에 억압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할 때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이래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냥 그 자체에 머무르고 그걸로 해결하는 사람은 우울증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냅둡니다. 그럼 이게 엉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진짜 이도저도 모르는 걸로 이제 변형되는 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답을 찾으려면 안 나와요. 여기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과거 경험들 얘기하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잖아요. 이때는 이제 상담의 기술이 필요한데 아무나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지금 2차 단계라고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지금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잘 끄집어서 알고 보니까 결국 당신은
상하관계 내지는 뭐 엄마 아빠와의 당신과의 관계에서 억압되는 어떤 그런 주제군요 라고 끄집어냈다고 쳐봅시다. 그럼 잘 끌어올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해 할까요? 이 단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끌어올리면 이 사람은 기계적으로 다시 일로 빠져요. 그래서 도움을 여기까지만 주고 내가 충분히 도와줬죠,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다시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여기까지 끄집어내는 건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올려야 돼요. 스스로 안 돼요. 더 올려서 여기도 벗어날 정도로 돕는 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알고 터득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저 우울증 치료 원칙이에요. 원래 감정 1차 단계의 부분으로 직면을 시키는데 직면시키는 걸로 됐어요 하면은 다시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이 없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취약성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옮겨주면은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같이 고민하고 남들은 당연히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하나 좀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보시죠, 저렇게 해보시죠 하면서 이 부분을 옮겨가야 돼요. 동시에 아까 제일 중요한 규칙성, 뭐 원인 발견 이런 건 둘째치고 최소한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이것만 해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우울증이 뭔가요? 할 때 많은 학자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프로이트 같은 유명 학자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들 얘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단어 표시를 했는데 분노라는 단어가 초창기 우울증 이론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분노가 밖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분노가 밖으로 안 가고 자기한테 가면 그게 결국 자기를 태워서 우울해지는 거다. 타인에 대한 공격심이나 남을 해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은 자기한테 향하면 자살의 충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많은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그 상하관계, 이게 이제 2단계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부모 밑에 있는 아기고 아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처음엔 자연스러운데 그게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점에 머물러 있게 되죠. 심지어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규정해요. 그러면 정말 그 상대가 자기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날 그런 식으로 취급해? 어쩌? 그래,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당해봐라.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우울증 역동에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이제 지금처럼 상하관계, 분노, 결핍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통 이 상하관계, 분노,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 수동성, 수치, 부적절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수동성, 나는 못해요. 이런 뜻인데 나는 못해요의 그 동의어는 당신은 하는군요. 이거예요. 당신이 보통 이제 원래 어머니의 본질이죠. 너는 하고 나는 못하는구나. 이게 기본적인 수동성이고 수치는 나는 틀렸어요. 이거의 동의어는 너는 맞단 말이지 이겁니다. 그리고 부적절감은 나는 없어요. 그리고 반대니까 너는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억울하고 억압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빠지는데 이 부분까지 이 분을 끌어주는 것도 큰 일이긴 한데 거기까지만 끌어줘서 될 일은 아니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를 더 도와줘야지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의 진정한 도움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울증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자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 환자가 어려운 문제가 생존율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5월 달에
뭐 흔히 암으로 쳐주지도 않는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그 암 걸리면 이제 제일 문제를 걱정하는 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우울증이 사망률이 높아요. 위험한 이유가 이제 자살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살에 대한 주제들을 우울증 부분에서는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살의 위험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 알아서 하겠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 못해요. 누가 이거를 알 수나 있으려나, 안다고 도와주려나, 알면 폐만 끼치지, 부담만 지워주지, 뭐 이런 다양한 생각으로 인해서 누가 도와줬으면 하지만 스스로 발설을 잘 못해요. 그럴 때 누군가가 혹시 지금 이런 식으로 감정 굉장히 가라앉으면 자살에 대한 생각도 하는데 너는 어떠니? 자살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가 굉장한 그 손을 내미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한 환경으로 질문해 주는 것. 근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면 다들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겁을 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나 실은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겁나잖아요. 그리고 괜히 책임감 갖는 것 같고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모르련만 이거 내가 괜히 물어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부담을 갖거든요. 근데 자살에 대해서 묻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책임감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묻지 못해요. 책임감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우리가 해주는 거는 그냥 조금 더 듣고 필요한 도움들이 있으면 연결해 주는 정도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일단 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면서도 제발 그렇다는 대답을 하지 마라는 식으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너 혹시 자살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거 아니지? 설마 그럴 생각은 없지? 이렇게 하면서 제발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 눈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연습. 그래서 가끔 이렇게 둘씩 붙여가지고 질문해 보라고 해요. 뭐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옆에 있는 두 분끼리 이렇게 보고 상대방한테 혹시 요즘 마음 울적하신데 자살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었으면 나도 이제 질세라. 저는 괜찮은데 누구 씨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요즘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다들 대화하시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네요. 네, 그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묻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꽁꽁 닫은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자살에 대한 위험은 질문에서 확인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뭐 아무리 눈치를 봐도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많은 경우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질문하다 보면 더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문하는 게 좋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몇 가지 이제 명심할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실행 요소를 축소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할 만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자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환상을 실현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크게 네 영역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화내고 싶다. 그거를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나는 내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또는 나는 도망가고 싶어. 없어지고 싶어. 이런 표현 대신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라는 표현 대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왜 죽고 싶은가요를 물어서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듣기만 해줘도 꽤 많은 도움이 돼요. 본인도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은 얘기하다 보면 내가 실은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서 그게 결국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자살을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결국 내 생각을 만드는구나를 알면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좀 더 줄어요. 근데 이 생각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요인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실행 요인이라고 말해요. 대개 이제 교과서에 보면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랑 헤어졌거나 그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자기애적 상처,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죽지 이런 거. 그러니까 자존감을 유지하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감정이 너무 압도되어 있고 또 자살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생각에 아까 있던 그 요인들을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는 조금 개념화해서 충동성 양가감정 고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를 많이 들으면서 아까 얘기한 환상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혹시 그 사람이 충동적이거나 양가감정적이거나 고립의 요소가 있는지를 좀 봐서 그거는 거품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생각만 하고 실행은 덜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언제 권하는가? 시간상 이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뒤에 있는 강의안은 나중에 혹시 뭐 기회 있거나 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기준에 맞춰서 물론 하고 심리 검사해서 점수성 몇 점 이상이면 약물 치료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사람 약물 치료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 경험에 따라서 약물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요. 상담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 약물 치료하는 것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권장하지 않는. 상담하면서 그냥 약물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니까 그 다음 단계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뇌에 결국은 부족해서 이제 우울에 빠지면 상태가 그래요.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할 때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조금 넘어가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약을 썼어요. 약이 빨간색이에요. 약을 쓰면은 초반에 약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증상이 뒤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증상은 파란색처럼 뒤이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뇌에서는 뭐 수용체 양과 관련이 있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운동하면 식스팩이 생겨요? 아니죠. 오늘부터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결리고 아파요. 하지만 오늘부터 매일매일 운동하면 몇 주 지나 상태가 달라지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약 먹는다고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걸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약을 초반에 먹을 때 약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제 먹기 싫어하거나 또 약을 먹는다는 게 뭔가 패배감이 들어서 먹기 싫어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검증하고 괜찮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단 잘 유지하게만 하면 그 다음은 약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약이 좋아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덜죠. 물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좀 열심히 같이 고민할 때가 오긴 하는데 많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만 도와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주변에 누군가 의사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야 되지 할 때 찾을 수 있는 검색 창이 0675.net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곳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가까운 의사 또는 뭐 멀리 누가 요청했는데 그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다던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면 좋고요. 근데 꼭 사실은 기독 정신과 의사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병원과 너무 거리감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 정도 도움은 나도 줄 수 있겠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상담에 대해서 또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가 이 은영교회에서 이 영역,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일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